전남 여수. 겨울 새벽 바닷바람은 뼈를 파고든다. 오재봉은 오늘도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다. 74살.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마디가 굵어진 지 오래됐지만 새벽에 눈이 떠지는 버릇만큼은 30년 어부 시절과 똑같았다. 이제는 배를 타지 않는다. 무릎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도 아침마다 바닷가를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여수 앞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가진다. 오재봉이 가장 좋아하는 건 겨울 새벽의 바다였다. 아무것도 없이 흙빛으로 잠들어 있다가 공이 트는 순간 수평선이 붉게 물드는 그 장면. 젊었을 때는 그 바다 위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며 살았고, 나이 들어서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열었다. 바다는 오재봉한테 평생의 직장이자 위로였다. 오재봉은 1950년 이 여수 어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도 어부였고 할아버지도 어부였다. 집안 대대로 바다에 기대어 살았다. 학교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세상 넓은 곳을 구경한 것도 아니었다. 25살에 같은 동네 처녀 조명순과 결혼했고 1978년에 외아들 오성민을 얻었다. 그게 오재봉 인생의 전부였다. 단출하고 소박했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다. 그런데 1988년 아내 조명순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오재봉 나이 38살이었다. 아들 성민은 겨우 10살이었다. 오재봉은 그날 이후 12년을 버텼다. 새벽 3시에 나가 그물을 끌어올리고 시장에 생선을 내다 팔고 병원비를 쪼개고 또 쪼갰다. 조명순이 고통스러운 내색 한마디 없이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동안 오재봉은 단 하루도 바다를 쉬지 않았다.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돈이 없었고 돈이 없으면 아내를 살릴 수 없었다. 2000년 조명순은 세상을 떠났다. 오재봉 나이 50살이었다. 오재봉은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성민이는 내가 책임진다. 그 말 한마디를 무덤 앞에 두고 왔다. 성민은 아버지의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 1997년 서울 법과대학에 입학했고 2001년 졸업 후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2004년 드디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날 여수 마을 경로당에 잔치가 벌어졌다. 오재봉은 평소 술을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막걸리를 2사발이나 들이켰다.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 대형 로펌에 들어갔고 2008년에는 강남에 자기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까지 열었다. 어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린 것이다. 오재봉한테는 살면서 받은 가장 큰 상이었다. 아내한테 한 약속을 지켰다는 증거였다. 2011년 성민은 전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김수연과 결혼했다. 성민 나이 33살, 수연 나이 30살이었다. 오재봉은 며느리를 보는 순간 마음이 놓였다. 말이 조용하고 눈빛이 맑았다. 오재봉은 그런 사람이 좋았다. 요란하지 않고 제 자리를 아는 사람. 세월이 흘러 오재봉은 무릎이 망가진 후 배에서 내려왔고 그 뒤로는 여수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다. 이웃에 이정자가 있었다. 30년 지기였다. 이정자는 여수에서 작은 식당을 오래 운영하다가 몇 해 전 문을 닫았다.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입이 똑 부러진 사람이었다. 오재봉이 말수가 적은 편이었으니 동네 이야기는 죄다 이정자한테 들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바닷가 벤치에서 마주쳤고 날이 추운 날엔 이정자 집에서 차 한 잔씩 했다. 오재봉한테는 형이 하나 있었다. 오태석. 1947년생으로 재봉보다 3살 위였다. 전라남도 면장을 지내다 은퇴한 사람으로 원칙적이고 말이 직선적이었다. 어릴 때부터 형이 무서웠는데 나이 들어도 그 느낌은 변하지 않았다. 오재봉은 뭔가 결정이 안 될 때 형한테 전화했다. 오태석이 그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멈췄다. 그런 관계였다. 2020년부터 성민이 매달 200만 원씩 통장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 받았을 때 오재봉은 돌려보내려고 했다. 아들 돈 받아 쓰는 것이 영 불편했다. 그런데 성민이 전화로 말했다. 아버지, 그냥 쓰세요. 드릴 만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오재봉은 그 말에 마음을 바꿨다. 드릴 만하다고 하면 드릴 만한 거겠지.
오재봉은 그 돈으로 경로당에 과일을 넣고 이웃밥을 샀고 형 오태석 병원비에도 보탰다. 자기 것에는 거의 쓰지 않았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오재봉을 볼 때마다 아들 덕에 말년이 편하겠다고 했다. 오재봉은 손사래를 치면서도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이정자도 그런 오재봉을 보며 빠지지 않고 한마디씩 했다. 재봉 씨, 요즘도 성민 씨 이야기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하지? 아, 그런 거 아니야. 가끔 하는 거지. 가끔이 하루에 3번이더만. 오재봉은 뭐라고 받아치지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 그즈음 이정자가 오재봉한테 조심스럽게 물어온 적이 있었다. 성민이 투자 법무도 한다는데 자기도 좀 맡겨봐도 되겠냐고. 식당 폐업 후 수십 년간 모아온 돈인데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그냥 놔두기엔 아깝다고 했다. 오재봉은 아무 의심 없이 아들한테 전화를 넣어줬다. 아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게 2019년의 일이었다. 2024년 가을, 오재봉은 오늘도 새벽 바닷가를 걸었다. 74살의 어부 아버지.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성민이 보내주는 돈이 매달 들어오고 있었고 이정자는 여전히 경로당에 얼굴을 비쳤고 형 오태석도 건강을 잘 챙기고 있었다. 오재봉은 이 평화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그날 오후 이정자가 등기 우편 하나를 들고 왔다. 발신인 이름이 낯설었다. 박미경, 서울 주소. 오재봉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봉투를 손에 쥐었는데 왜인지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오재봉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지 4장이 들어 있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오재봉은 안경을 고쳐 쓰고 첫 줄부터 천천히 읽었다. 아버님께, 저는 아버님의 아드님 오성민 씨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 박영수는 2019년 아버님이 마을에서 자랑하시던 아드님을 믿고 평생 모은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이듬해인 2020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향년 74세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4년을 법으로 싸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재봉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다시 들었다.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2번째 읽을 때는 손이 떨렸다. 3번째 읽을 때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눈이 흐려진 건지 눈물이 난 건지 구분이 안 됐다. 박영수. 오재봉은 그 이름을 모른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다. 그런데 편지 내용은 너무 구체적이었다. 2019년 3억 원. 아버님이 마을에서 자랑하시던 아드님을 믿고 그 문장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정자는 오재봉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무슨 편지냐고 물었지만 오재봉은 아무 말도 못하고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정자가 돌아간 뒤 오재봉은 한동안 마루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마당에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고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똑같은 오후였다. 그런데 그 평범한 풍경이 오재봉 눈에는 낯설게 보였다. 한참 만에 오재봉은 형 오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태석은 2024년 기준 77세였다. 면장 시절부터 감정보다 논리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오재봉이 더듬더듬 편지 내용을 전하자 오태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재봉아, 세상에 억울하다고 남 아버지한테 편지 보내는 사람도 있어. 성민이한테 먼저 물어봐라. 짧고 단호한 말이었다. 오태석의 말에는 늘 여지가 없었다. 오재봉은 전화를 끊고 이번엔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성민이 받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오재봉은 편지 이야기를 꺼냈다. 박미경이라는 사람한테서 등기가 왔다고. 내용이 좀 심상치 않다고 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성민은 잠깐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1초였는지 2초였는지 오재봉은 정확히 몰랐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 그분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의 소송에서 진 쪽에서 저한테 앙심을 품고 이러는 겁니다. 그쪽이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고 투자해놓고 나중에 저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제가 1심에서 이겼어요. 허위 사실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설명이 막힘없이 나왔다. 오재봉은 그 매끄러운 대답이 왠지 더 마음에 걸렸지만 어떻게 따져야 할지를 몰랐다. 법, 이야기는 오재봉이 아는 세계가 아니었다. 계약서, 소송, 1심. 성민이 하는 말을 오재봉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 알겠다. 오재봉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믿고 싶었다. 아들 목소리가 저렇게 태연한데 내가 너무 겁먹은 것 아닐까? 편지 한 장에 흔들리는 내가 옹졸한 것 아닐까? 오재봉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밤이 됐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오재봉은 천장을 바라보며 편지의 문장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렸다. 박영수라는 사람이 2019년에 3억 원을 맡겼다는 것. 2020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 향년 74세. 오재봉과 같은 나이였다. 업으로 살면서 오재봉은 파도를 읽는 법을 배웠다. 파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멀리서 보면 잔잔해도 가까이 가면 촉이 다른 파도가 있다. 오재봉은 평생 그 차이를 몸으로 알아왔다. 지금 오재봉 가슴 안에서 일렁이는 것이 어떤 종류의 파도인지 오래 바다를 산 사람답게 오재봉은 느끼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오재봉은 결국 몸을 일으켰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마루에 앉아 어두운 마당을 바라봤다. 아내 조명순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오재봉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다. 네 번째였다. 박미경이라는 사람은 간호사였다. 서울에서 일한다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 4년 동안 혼자 법적 싸움을 이어왔다고 했다. 편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만약 아버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다면 저는 아버님께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재봉은 그 문장 앞에서 오래 멈췄다. 날이 밝자 오재봉은 한 가지를 결심했다. 아들한테 전화로 묻는 것으로는 안 된다.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서울을 가야겠다. 강남에 있는 아들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아들 얼굴을 보면서 물어봐야 한다. 오재봉은 장롱 서랍에서 여벌 옷 2벌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오재봉은 이정자에게 서울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겼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이정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오재봉은 별일 아니라고만 했다. 평생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가방 하나 들고 이른 아침 버스터미널로 걸어가는 오재봉의 뒷모습을 이정자는 가게 앞에서 말없이 바라봤다. 여수에서 서울 강남까지는 버스로 4시간이 넘는 길이다. 오재봉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다. 논밭이 지나가고 터널이 지나가고 어느새 도시가 나타났다. 건물이 높아지고 도로가 넓어질수록 오재봉은 자신이 낯선 세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여수는 오재봉이 태어나서 74년을 산 곳이다. 서울은 아들을 보내놓은 곳이다. 두 곳은 같은 나라인데도 오재봉한테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강남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탔다. 성민의 사무실 주소를 기사한테 보여줬다. 택시가 멈춰선 건물 앞에서 오재봉은 한동안 고개를 들고 위를 올려다봤다. 유리로 된 높은 빌딩이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묻는 직원 앞에 서는 순간 오재봉은 자신의 낡은 점퍼와 손등에 굵은 굳은 살이 눈에 들어왔다. 괜히 주눅이 들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몸이 이 공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17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성민이 직접 나와 있었다. 아버지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마침 복도에 있었던 것인지 오재봉은 알 수 없었다. 성민은 놀란 기색 없이 오재봉을 맞았다. 자연스럽게 응접실로 안내하고 직원한테 차를 가져오라고 했다. 직원들한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 오셨다고. 그 말투가 능숙하고 여유로웠다. 오재봉은 자리에 앉아 사무실 안을 둘러봤다. 벽에는 자격증과 표창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정돈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강남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어부의 아들이 차린 사무실이었다. 오재봉은 이 공간이 자랑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잘 올라오지 않았다.
오재봉이 편지 이야기를 꺼냈다. 박미경이라는 사람한테서 등기가 왔다고. 내용이 심각해서 직접 확인하러 왔다고 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캐비닛을 열었다.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아버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2019년에 제가 투자 분쟁 조정을 맡았던 사건입니다. 그쪽이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했고 손실이 낮아 저한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민사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은 제가 이겼어요. 법원 판결문 여기 있습니다. 성민은 서류를 오재봉 앞으로 밀었다. 오재봉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글자가 빽빽이 적혀 있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다. 오재봉은 그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 절반도 이해할 수 없었다. 바다 위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법원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이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성민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왔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도 없었다. 오재봉은 그 태어남이 아들이 결백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오재봉은 서류를 내려놓고 아들 얼굴을 바라봤다. 46살이 된 성민의 얼굴에는 젊었을 때의 흔적과 세월이 함께 담겨 있었다. 아내 조명순이 살아 있었다면 이 아들 얼굴을 보며 뭐라고 했을까? 오재봉은 그 생각이 들었다가 지웠다. 그래, 알겠다. 수고했다. 오재봉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믿기로 했다는 뜻이기도 했고 더 이상 따질 말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성민은 점심을 먹고 가라고 했다. 오재봉은 괜찮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응접실 입구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어색한 사이가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오재봉은 잘 몰랐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오재봉의 주머니 안에서 진동이 울렸다. 문자였다. 보낸 사람은 수연이었다. 아버님, 오늘 저 혼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성민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오재봉은 문자를 2번 읽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오재봉은 타지 않았다. 손안에 든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서 있었다. 성민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 며느리가 아들 몰래 보낸 문자였다. 오재봉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시 눌렀다. 1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수연에게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 보자고. 오재봉이 직접 찾아가겠다고. 수연이 지정한 장소는 한강 인근의 작은 카페였다. 성민의 사무실에서 택시로 15분 거리였다. 오재봉이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다. 강이 보이는 자리였다. 오재봉은 여수 바다를 생각했다. 한강은 바다와 달리 소리가 없었다. 흐르는 것인지 멈춰 있는 것인지 겉으로는 잘 알 수 없는 물이었다. 수연이 들어왔다. 오재봉은 며느리 얼굴을 보고 한번 놀랐다. 2011년 결혼 이후 13년을 봐온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창백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고 눈 아래가 어두웠다.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오래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다. 수연은 오재봉 맞은편에 앉으면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쥐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재봉은 아무 말 없이 수연을 바라봤다. 말을 재촉하지 않았다. 오재봉은 평생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바다 위에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다. 수연은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가 두툼했다. 탁자 위에 올려놓고도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나서야 오재봉 쪽으로 밀었다. 2년 동안 모은 겁니다. 몰래요. 오재봉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 여러 장과 출력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첫 장은 계좌 거래 내역서였다. 수연이 말을 이었다. 행복자산운용. 성민 씨가 2018년에 만든 투자법인입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성민 씨가 가정살림과 사업을 완전히 분리해놨거든요. 제 명의 카드에는 생활비만 들어왔고 사업 관련된 건 일절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합법적인 투자자문 사업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설명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이어졌다. 2022년의 일이었다. 성민이 출장을 간 날, 수연이 집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랍 안쪽에 밀어넣어진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투자자 명단과 수익금, 지급 내역이 있었다. 수연은 처음에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 그냥 사업 서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장씩 넘기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신규 투자자한테서 받은 돈이 기존 투자자한테 수익금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흐름이 사업 수익과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수연은 전 교사였다. 숫자를 읽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 구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수연은 성민에게 물었다. 성민은 처음에는 수연이 오해한다고 했다. 다음엔 복잡한 금융 구조를 수연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 마지막에는 차갑게 말했다. 수연 씨, 지금 내 사업에 개입하는 거야? 이미 서류에 수연 씨 이름도 들어가 있어. 입 열면 수연 씨도 공범이야. 수연은 그날 이후 2년을 침묵했다. 아이도 없었고 교직도 그만둔 상태였다. 이혼을 해도 자신에게 남는 것이 없었다. 무엇보다 두려웠다. 성민이 말한 공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초 수연은 인터넷 기사 하나를 봤다. 행복자산운용 피해자 모임이 결성됐다는 내용이었다. 기사 안에 박영수라는 이름이 있었다. 2020년 사망, 전 재산 3억 원, 투자 후 손실. 기사는 짧았지만 수연은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다. 74세 남성이 전 재산을 잃고 죽었다. 수연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재봉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피해자 명단이 나왔다. 이름, 주소, 투자 금액이 적혀 있었다. 오재봉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모르는 이름들이었다. 서울, 경기, 충청, 전국 각지의 이름이었다.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다. 이정자, 여수시, 4,500만 원. 오재봉은 그 줄을 다시 읽었다. 이정자, 같은 이름이 두 개 있을 수 없었다. 여수시라고 적혀 있었다. 4,500만 원. 이정자가 식당을 폐업하고 수십 년간 모아온 돈이 그 숫자였다. 2019년 이정자가 오재봉한테 조심스럽게 물어왔던 그 날이 떠올랐다. 성민이 투자 법무도 한다는데 나도 좀 맡겨봐도 될까?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그냥 놔두기엔 아깝다고. 오재봉은 아무 의심 없이 아들한테 전화를 넣어줬다. 잘 부탁한다고, 내 친구라고. 그게 전부였다. 오재봉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았는데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막으려고 했는데 멈춰지지 않았다. 커피잔이 눈앞에 있었다. 들 수가 없었다. 수연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성민이 수연에게 보낸 문자 캡처 사진이었다. 입 열면 공범이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수연은 오재봉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재봉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오재봉은 강을 바라봤다. 물은 소리 없이 흘러갔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정자 이름이 저 명단에 있다는 것을. 아들한테 전화 한 통 넣어준 것이 30년 친구의 전 재산을 앗아간 일이 됐다는 것을. 오재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연에게 봉투를 돌려줄 테니 잘 보관하라고 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재봉은 카페를 나왔다. 한강 바람이 차가웠다. 오재봉은 바람을 맞으며 서서 오늘 밤 여관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명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수 이름이 이정자 하나뿐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오재봉은 한강변에서 한참을 걸었다. 어디를 목적지로 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걸었다. 발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다. 강바람이 귀를 파고들었지만 춥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몸이 느끼는 것들이 잘 닿아오지 않았다. 여관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진 뒤였다. 방에 불을 켜지 않고 잠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형광등을 켜고 가방에서 수연이 건넨 서류 봉투를 꺼냈다.
수연이 잘 보관하라고 돌려줬던 것을 오재봉이 받아들고 나온 것이었다. 오재봉은 봉투 안에 서류를 탁자 위에 전부 꺼내 놓았다. 피해자 명단을 펼쳤다. 명단은 총 37명이었다. 이름, 주소, 투자 시기, 투자 금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오재봉은 주소 칸을 하나씩 훑었다. 서울이 가장 많았다. 경기, 인천, 대전, 부산, 그리고 전남 여수. 오재봉은 여수라는 글자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이정자만이 아니었다. 여수시 주소가 4개였다. 이름을 확인했다. 이정자, 박종수, 최명희, 윤상길. 오재봉은 그 이름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읽었다. 박종수는 오재봉과 같은 경로당을 다니는 사람이었다. 최명희는 바닷가 쪽에서 횟집을 하던 여자였다. 윤상길은 오재봉이 젊었을 때 같이 배를 탔던 선배였다. 다들 오재봉이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다들 오재봉한테 성민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었다. 오재봉은 투자 금액 칸을 봤다. 이정자 4,500만 원, 박종수 2천만 원, 최명희 3,500만 원, 윤상길 7천만 원. 여수 사람 4명의 투자금을 합치면 1억 7천만 원이었다. 오재봉은 그 숫자를 보며 종이를 손으로 짚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2020년부터 성민이 매달 2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다. 오재봉은 그게 아들이 보내는 효도비라고 생각했다. 사무실이 잘 되니까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다. 드릴만 하니까 드리는 거라는 아들 말을 그대로 믿었다. 200만 원이 들어오는 날이면 기분이 좋았다. 경로당에 과일을 사들고 가는 날이 많아졌다. 이웃한테 밥을 사는 날도 늘었다. 오태석 병원비도 보탤 수 있었다. 그런데 명단 위에서 손을 짚고 앉아 생각하니 200만 원의 의미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박영수가 3억 원을 투자한 것이 2019년이었다. 성민이 매달 200만 원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 2020년이었다. 박영수가 전 재산을 잃고 세상을 떠난 것도 2020년이었다. 그 순서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재봉이 돈을 받고 기분 좋게 지내면 어떻게 되는가? 경로당에서 아들 자랑을 계속하게 된다. 동네 사람들이 오재봉 아들한테 돈을 맡기고 싶다고 물어온다. 오재봉은 아무 의심 없이 아들한테 연결해준다. 성민은 새로운 투자자를 얻는다. 오재봉은 그 구조 안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천천히 이해했다. 아버지가 마을에서 자랑을 멈추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한 돈이었다. 더 많은 피해자를 불러들이는 통로로 오재봉이 쓰인 것이었다. 오재봉은 서류를 덮었다. 탁자 위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팔 위에 댔다. 방이 조용했다. 여관 복도에서 간간히 발소리가 들렸다. 오재봉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내 조명순이 떠올랐다. 2000년 조명순이 숨을 거두던 날 오재봉은 손을 잡고 약속했다. 성민이는 내가 책임진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벽 3시에 바다에 나갔고 생선을 팔았고 허리를 굽혔다. 성민을 서울로 보냈고 법대를 마치게 했고 합격 소식에 막걸리를 마셨다. 그것이 오재봉한테는 삶의 전부이자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지금 탁자 위에 펼쳐진 명단은 그 자존심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정자 4,500만 원, 윤상길 7천만 원, 박종수 2천만 원, 최명희 3,500만 원. 오재봉이 아들을 자랑한 결과였다. 오재봉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이 숫자들을 만들었다. 74살. 오재봉은 살면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가난하게 살았어도 빚지고 산 적이 없었다. 남 것을 탐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오재봉이 지켜온 단 하나의 자존심이었다. 그 자존심이 이 방 탁자 위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오재봉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여관 벽이 얇았다. 그래도 눈물이 흘렀다. 오재봉은 74년 인생에서 소리내어 운 적이 손에 꼽혔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던 날, 조명순이 세상을 떠나던 날, 그리고 오늘이었다. 오재봉은 팔 위에 이마를 댄 채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오재봉은 몸을 일으켰다. 눈을 손등으로 닦았다. 창밖은 깜깜했다.
서울의 밤은 여수보다 밝았다. 네온사인과 가로등이 뒤섞여 하늘이 검지 않았다. 오재봉은 그 빛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정리했다. 내일 아침 다시 17층으로 올라가야 한다. 서류를 들고 아들 눈을 보면서 물어봐야 한다. 변명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눈빛이 어떤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했다. 오재봉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 안에 넣었다. 그리고 불을 껐다. 다음 날 아침, 오재봉은 여관에서 일찍 눈을 떴다. 잠을 잔 것인지, 눈을 감고 누워만 있었던 것인지 구분이 안 됐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74살 얼굴이 어제보다 더 늙어 보였다. 오재봉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겨드랑이 안쪽에 끼웠다. 그리고 여관 문을 나섰다. 17층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 오재봉을 안내했던 직원이 알아보고 인사를 했다. 오재봉은 고개만 까딱하고 응접실로 먼저 들어갔다. 잠시 후 성민이 들어왔다. 어제와 달리 표정이 약간 굳어 있었다. 아버지가 다시 왔다는 것이 예상 밖이었을 것이다. 성민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아버지, 어제 올라가신 줄 알았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오재봉은 대답 대신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를 열어 피해자 명단을 꺼내 성민 앞에 밀었다. 성민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표정이 굳어졌다. 그 변화가 눈에 보였다. 어제 판결문을 설명할 때의 여유롭고 막힘없던 얼굴이 아니었다. 성민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성민이었다. 아버지,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오재봉은 어디서 났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한 가지만 물었다. 이게 뭔지 알지? 성민은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투자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진 겁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손해가 막심하고요. 지금 정리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간만 조금 더 주시면. 오재봉이 말을 잘랐다. 이정자, 이름이 여기 있더라. 성민이 말을 멈췄다. 완전히 멈췄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성민은 탁자 위 서류를 바라봤다. 오재봉도 성민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이 서류 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오재봉은 다시 말했다. 이정자뿐이 아니야. 박종수, 최명희, 윤상길.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다 내가 내 자랑을 한 사람들이야. 성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재봉이 물었다. 네가 매달 보낸 200만 원. 아버지, 입 막으려고 보낸 거지. 성민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부정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다. 오재봉은 아들이 뭐라고 해명하기를 기다렸다. 아니라고 해주기를 어느 한편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성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돌려드릴 방법을 반드시 찾겠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시면 저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우리 집안도 다 끝나는 겁니다. 오재봉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들을 바라봤다. 46살이 된 성민의 얼굴이었다. 1978년에 태어나서 오재봉이 새벽마다 바다에 나가며 키운 아들이었다. 사법시험 합격 소식에 오재봉이 막걸리를 들이켠 그 아들이었다. 조명순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부탁한 아들이었다. 오재봉은 피해자 명단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천천히 한 장씩 넣었다. 봉투를 닫고 손으로 한 번 짚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성민이 다급하게 말했다. 아버지, 앉으세요.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오재봉은 앉지 않았다. 서서 아들을 내려다봤다. 오재봉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성민은 오재봉보다 한 뼘은 더 컸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오재봉이 훨씬 크게 느껴졌다. 아니면 성민이 작아 보였다. 네 엄마한테 한 약속 기억하나? 성민이는 내가 책임진다고 했어. 근데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너만이 아니었구나. 성민은 아무 말도 못했다. 오재봉은 봉투를 들고 응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성민은 응접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1층에서 건물 밖으로 나왔다. 가을 햇살이 강했다. 오재봉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서 있었다. 아들이 한 말이 귀에 맴돌았다. 아버지도 우리 집안도 다 끝나는 겁니다. 오재봉은 그 말을 씹어봤다. 집안이 끝난다. 오재봉한테 집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아내 조명수는 이미 없다. 오재봉한테 남은 것은 이름 석자뿐이었다.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오재봉이 74년간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이었다. 오재봉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형, 오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갔다. 형, 나 경찰서 가야겠어. 오태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몇 초 이어지다가 짧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가라. 오재봉은 전화를 끊었다.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발걸음을 옮겼다. 강남 한복판 대로변에서 74살 어부 출신 노인이 경찰서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강남 경찰서는 오재봉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번잡했다. 민원 창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곳곳에서 전화 소리와 발소리가 뒤섞였다. 오재봉은 안내 직원에게 고소를 하러 왔다고 했다. 어떤 종류의 고소냐고 물었다. 오재봉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투자 사기라고. 담당 형사가 배정됐고 오재봉은 조사실로 안내받았다. 형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오재봉이 자리에 앉자 형사가 먼저 물었다. 피해자가 누구냐고. 오재봉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오성민, 내 아들이라고. 형사의 손이 잠깐 멈췄다. 오재봉을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서류 쪽으로 시선을 내렸다. 고소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였을 것이다. 형사가 다시 물었다. 아드님을 직접 고소하시는 겁니까? 오재봉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예, 라고 했다. 진술은 오래 걸렸다. 오재봉은 아는 것을 전부 말했다. 2018년 투자법인 설립, 2019년 마을 사람들의 투자, 2020년 박영수의 사망, 매달 들어온 200만 원의 의미, 피해자 명단, 수연이 2년간 모아온 증거들. 형사는 받아 적으면서 중간중간 확인 질문을 했다. 오재봉은 법률 용어를 몰랐다. 아는 대로만 말했다.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듯 기억나는 것을 하나씩 끌어올렸다. 진술서에 서명을 하는 오재봉의 손이 떨렸다. 형사가 봤을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서를 나온 것은 오후 늦게였다. 오재봉은 그 길로 수연에게 연락했다. 진술을 마쳤다고, 봉투 안의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수연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알겠다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재봉은 수연에게 말했다. 고생했다고. 짧은 말이었지만 오재봉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심이었다. 성민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것은 이틀 후였다. 수연의 증거와 피해자 다수의 진술이 더해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이 발부했다. 2024년 11월의 일이었다. 언론에 기사가 나갔다. 강남 변호사, 노인 대상 수십억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사는 짧았지만 포털 메인에 올랐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오재봉은 그 기사를 서울에서 읽지 않았다. 기사가 나오기 전날 이미 여수로 내려와 있었다. 서울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오재봉이 할 일은 경찰서에서 끝났다. 남은 것은 여수에서 해야 할 일이었다. 여수 터미널에 내렸을 때 날이 저물고 있었다. 오재봉은 짐을 들고 걸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이정자 집 쪽으로 먼저 발을 옮겼다. 골목 안쪽 낡은 단층집. 이정자가 30년을 살아온 집이었다. 오재봉은 대문 앞에서 멈췄다. 한동안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노크를 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이정자가 나왔다. 오재봉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왜인지는 몰라도 뭔가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며칠 동안 마을에 소문이 돌았을 수도 있었다. 오재봉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시멘트 바닥이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정자야, 내가 자랑한 죄다. 미안하다. 이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재봉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이정자 쪽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울음소리였다. 이정자가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다. 재봉 씨가 무슨 죄야? 재봉 씨가 무슨 죄냐고. 이정자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오재봉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오재봉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골목 어귀에서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74살 노인이 무릎을 꿇고 71살 친구가 서서 울었다. 지나가던 골목 고양이 한 마리가 두 사람을 보다가 돌아갔다. 다음 날 오재봉은 박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이 편지에 남긴 연락처였다. 신호가 여러 번 갔다.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기려고 했다. 그런데 연결이 됐다. 여보세요. 박미경 씨요. 오재봉입니다. 여수에서 전화드립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오재봉은 천천히 말했다. 영수 씨 따님. 아버님 이름 석자. 기억하겠습니다. 그 말 외에 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과라는 말이 너무 작게 느껴졌고 위로라는 말은 오재봉이 꺼낼 자격이 없었다. 그냥 기억하겠다고 했다. 박영수. 1946년생. 2020년 사망. 74세. 오재봉과 같은 나이에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난 사람. 전화기 너머에서 박미경이 한참 동안 울었다. 오재봉은 끊지 않고 기다렸다. 바다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일 때가 있다는 것. 박미경이 울음을 가라앉히고 말했다. 고맙다고.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오재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을 받을 수 없었다. 오재봉은 전화를 끊고 바닷가 쪽을 바라봤다. 여수 앞바다가 저녁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남은 일이 하나 있었다. 박종수, 최명희, 윤상길. 피해자 명단에서 오재봉이 이름을 알아본 나머지 세 사람이었다. 오재봉은 그 사람들을 한 명씩 직접 찾아가야 했다. 무릎이 버텨주는 한. 찾아가서 얼굴을 보며 말해야 했다. 오재봉은 사흘에 걸쳐 새 집을 찾아갔다. 박종수, 최명희, 윤상길. 오재봉이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오재봉의 자랑을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집집마다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이정자 집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노크를 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세 사람은 반응이 각각 달랐다. 박종수는 문을 열고 오재봉 얼굴을 보더니 그냥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최명희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오재봉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다. 윤상길은 오재봉이 무릎을 꿇기 전에 먼저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재봉아, 나는 네가 알고 한 짓이 아닌 거 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다. 새 집을 다 돌고 난 날 저녁, 오재봉은 바닷가 벤치에 혼자 앉았다. 무릎이 많이 아팠다. 큰거리는 정도를 넘어서 묵직하게 쑤셨다. 오재봉은 다리를 주무르면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쓸려나갔다. 밀려왔다가 쓸려나갔다. 오재봉은 그 반복을 오래 바라봤다. 바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었다. 성민의 재판은 2025년 초부터 시작됐다. 오재봉은 법정에 가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오재봉한테 연락이 한 번 왔다. 성민 측이었다. 오재봉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선처를 부탁한다거나 합의를 원한다거나 오재봉이 들어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판결은 판사가 내릴 것이다. 오재봉이 할 일은 이미 끝났다. 매달 들어오던 200만 원은 성민이 구속된 달부터 끊겼다. 오재봉은 다시 이전처럼 살았다. 조금 아끼고 조금 줄이면 됐다. 74살 노인 혼자 사는데 드는 돈이 많지 않았다. 오재봉은 원래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 가난하게 산 사람은 어떻게 줄여서 사는지를 몸이 기억하고 있다. 이정자는 매일 경로당에 나왔다. 오재봉도 나갔다. 두 사람은 처음 며칠 동안 서로 말을 잘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정자가 오재봉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미역국 끓였는데 혼자 먹기 많다고. 오재봉은 잠자코 일어서서 이정자를 따라갔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먹었다.
그게 두 사람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었다. 말로 하지 않고 밥으로 했다. 형, 오태석이 여수로 내려왔다. 77살의 장거리를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오재봉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왔다. 오재봉 집에 들어와서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마루에 앉았다. 오태석이 말했다. 재봉아, 네가 이번에 잘했다. 오재봉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한 것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잘한 것이 아니었다.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었다. 그것도 너무 늦게. 오태석은 오재봉이 대꾸하지 않자 더 말을 잇지 않았다. 형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봤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2025년 봄이 됐다. 어느 날 오재봉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다. 박미경이었다. 아버님, 오늘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요. 재봉 어르신이 직접 신고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재봉은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앉아 있었다. 박영수, 1946년생. 오재봉과 같은 나이에, 오재봉과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난 사람. 전 재산 3억 원을 잃고 심장이 멈춘 사람. 그 사람 딸이 아버지 산소 앞에서 오재봉 이름을 꺼냈다는 것이었다. 오재봉은 답장을 오래 고민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작았다. 감사하다는 말은 맞지 않았다. 오재봉은 결국 짧게 썼다. 박영수 씨, 편히 쉬십시오. 보내고 나서 화면을 껐다. 새벽이 됐다. 오재봉은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다. 봄, 새벽, 바람이 짰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오재봉은 바닷가, 돌 위에 걸터 앉아 수평선을 바라봤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흑빛 바다가 조금씩 밝아졌다. 오재봉이 74년 동안 봐온 풍경이었다. 바다는 오재봉이 젊었을 때도, 아내를 잃었을 때도, 아들을 서울로 보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있었다. 오재봉은 낮게 중얼거렸다. 명순 씨, 나 아직 살아있어. 아내한테 하는 말이었다. 잘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냥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무너지는 것 같은 날도 있었지만, 오재봉은 아직 여기 있다는 뜻이었다.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파도가 한 번 더 밀려왔다가 쓸려나갔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오재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그래도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로당 앞을 지나쳤다. 오전에 이정자가 나올 것이다. 오재봉이 먼저 가서 앉아 있으면 이정자가 와서 옆에 앉을 것이다. 별말 없이 앉아 있다가 밥때가 되면 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오재봉의 하루였다. 소란스럽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그래도 이어지는 하루. 74살 어부 출신 노인이 여수 새벽 골목을 걸었다. 가장 부끄러운 해를 보냈고 처음으로 아들 이야기 말고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은 해이기도 했다. 오재봉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바다는 오늘도 제자리에 있었다. 오재봉도 제자리에서 살아갈 것이었다.